공익에서 정책심의원에 바로 들어갑니다. 공부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봅시다. 공익에서 정책심의위원회 부분을 보죠. 자, 정책심의위원회도 요번에 시험 문제 아마 분명히 나올 부분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둔다 그랬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가? 국토교통부에. 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랬죠. 자, 둔다가 아니고 뭐예요?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둔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이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구성 운영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회 구성 운영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그걸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심의사항을 보죠. 심의사항은 자, 뭐라 그랬었어요? 공중변손 이렇게 했었죠. 공중변손 뭐 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또 중겹, 육성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변경 뭐에 대한 변경이에요? 보수 변경이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공중변사 이 정책심의원회 심의사항들 네 가지 공중변손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거 중겹,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는 부분이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시도지사의 준수 의무가 있었죠. 시도지사의 준수 의무가 있다. 자,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공개서 시험 등 공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어떻게 한다? 즉 이걸 다 줄이면 뭐라 그래요? 시도지사로 했죠. 이에 따라한다. 자, 그러면 심의사항 중에서 뭐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심의사항 중에서 뭘 따른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누가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여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여기서 틀리죠? 심의사항 중에서 뭐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일단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 구성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제외한 아니고 포함 아니고요. 7명 이상이 꼭 들어가지만 된다 그랬죠.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OX 틀리다. 7명이 일단 빠지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이 된다 그랬고요. 임기는 어떻게 되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했죠.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이때 위원회 임기 2년인데요. 자, 이때 담당 공무원들은 위원회 임기가 적용되지 않죠. 자, 그건 자기 업무와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제척이란 말은 데서 배제시킨다고 그랬고 기피는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회피는 스스로 빠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의미 파악해 놓고요. 자,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어떻게 한다? 제척된다 그랬죠. 자, 이때 제척 사유가 보면 위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위원회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리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라든가, 그다음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과 대리인이 된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제척 사유에 된다 그랬죠. 근데 일단 사유 이거는 달달달 왜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자, 일단 그 제척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위원회 기피. 해당 안건 당사자가 자, 위원회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제 좀 빼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기피 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의결로서 일단 그 기피를 결정한다 그랬죠. 회피는 스스로 빠지는 거라 그랬죠.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한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빠지라, 회피하라. 만약에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해촉 사유가 된다 그랬죠. 스스로 빠지지 않는다면, 즉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요? 국토교통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해촉사유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구분들 해놓고요. 자,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부분. 위원장의 직무. 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죠. 자, 위원장은 뭐 업무 총괄한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자,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넘기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내용. 그 뒤라고 해서 그 뒷장이 아니고 요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위원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나는 그 문구 있죠. 자, 위원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OX. 네, 여기에는 뭐가 없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위원회 제도 부분인 공인중개사법의 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또 하나의 위원회가 있죠. 뭐 했었어요? 하나 있던 거 기억나죠? 중개사법에서 위원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협회 공제 운영위원회 있었죠. 공제 기억나시죠? 거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가 있어 없어요? 있었죠. 그때 아마 제가 강조했을걸요. 자, 두 가지 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는데, 자, 운영위원회 있죠. 공제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라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운영 한번 보죠. 위원장은 회의 소집해서 의장이 된다. 회의는 어떻게 돼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죠. 의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뭐하고? 개의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뭐한다? 의결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회의 통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날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자, 전문가 의견 진술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제출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공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요약집이 없어서 이제 프린트물로 하는데, 요약집이 나오면 요약집을 몇 번을 읽어야 되냐면 10번을 읽어야 돼요. 요약집 나오면 10번을 읽어라. 제가 다시 요약집 받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읽으라는 얘기? 언제까지요? 네, 150페이지거든요. 150페이지면 10번 읽을 수 있겠죠? 읽어보세요. 되나? 10번 읽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뭐형이 힘드냐? 세 번째까지가 힘들어요. 세 번째까지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 세 번째까지 읽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10번만 읽으면 몇 점 나온다? 몇 점? 네, 80점. 제가 100점은 보장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0점. 80점만 맞으면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중개사법은 공짜로 다 먹으려고 그래요. 공부는 안 하고. 공주수업 쉽다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하죠. 수업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점수는 또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점수 안 나오면 또 점수 안 나오면 또 뭐라 그래요 또. 지가 공부해놓고 점수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 맨날 중개사법 맨날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공짜. 그게 아니 보입니다 이게. 일단은 공부해야 된다. 자, 중개사법 이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지 좋습니다. 요약집 몇 번 읽어라. 네, 뭐 하루에 뭐 해가지고서는 나는 10번 한꺼번에 다 읽을래. 그렇게 읽든지, 뭐 한꺼번에 10번 그렇게 읽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읽든지, 어쨌든 교역집을 10번 읽으세요. 10번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뭐 하라? 읽어라. 제가 외우라 소리는 별로 안 하죠. 근데 이제 금쟁이 뭐 이런 것들은 암기하라 소리 몇 개 합니다. 하긴 하는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읽어라. 읽으면 돼요. 읽으면 나옵니다. 점수 나와요. 나오니까 10번 일단 시험 치기 전날까지는 일단 10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힘든 게 몇 번째까지 힘들다 그랬죠? 네, 세 번째까지가 힘들 겁니다. 세 번째까지 힘들지만, 대충, 크기가 좀 요거 원고 크기예요. 글자가 큼직큼직하니까 읽어나가기가 좀 쉬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원고 크기 그대로 지금 프린트물 된 거니까, 일단 그 정도 여러분들 읽고, 그 사이에, 제가 여기 지금 기출 천재, 요거 사이사이 쭉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기출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그래요.
기출문제가 무슨 족보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풀어보면 딱 맞아요. 거기에 기출에 너무 매달려 버리면 나중에 눈이 편협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양한 문제 용도를 갖다가 풀어볼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기출은 한 두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풀어보시는 게 딱 좋다. 기출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큰일 나요. 이 기출문제는 필요하긴 필요한데 두 번 정도만 풀고 나머지는 다양한 문제를 좀 접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보죠. 중개대상물 부분 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지금 현재 중개대상물 하면 뭐가 있다? 5가지가 있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었죠. 자, 5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중개대상물은 무등록업자를 구분짓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중개대상물, 다시 한번 뭐였죠?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를 일반인이 중개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일반인이 중개해 줄 수 있습니다. 뭐가 아닌 한, 계속성, 반복성이 없는 한 일반인이 중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일반인이 이것을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없죠. 이 5가지를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죠. 자,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런 중개대상물을 중개해 줄 수 있지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는 없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토지는 총 지목이 28가지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토지는 토지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되죠. 자, 일부 전체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그러나 자, 토지 부분에서 나오는 권리, 대토권이라고 있죠. 자,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거기 보니까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택지개발 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로서의 건물의 조건 뭐였죠? 중개대상물로서의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이어야지만 된다. 거기에 적어도 지붕, 기둥, 벽이라도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민법상 건물의 조건은 뭐다? 민법상 건물의 조건은 3가지 조건, 지붕, 그 다음에 또 기둥, 주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요게 중개대상물 조건으로 그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자,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있었죠? 뭐였어요? 자, 소위 말하는 세차장 구조물이 있었죠? 거기 밑에 판례 있었죠?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랬죠? 자,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 세우고 상부에 철거 트러스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두면에 3면에 천막이 유리로 둘러쳐져 있는 구조물이라 그랬죠? 자, 이거는 민법상 뭐가 아니다? 민법상 뭐가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판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중개대상으로 규정된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장래 건축된 건물도 포함된다 그랬죠. 장래 건축된 건물 소위 말하면 뭐예요? 분양권이죠. 자, 분양권도 포함된다. 그럼 단순히 당첨되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있죠?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입주권이라는 표현이 크게 2가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입주권이라는 표현은 2가지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당첨된 권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도정법상의 입주권이 있었죠? 도정법상의 입주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입주권 보면 당첨된 권리, 단순하게 당첨된 권리는 이거는 흔히들 뭐라고 표현한다? 입주권으로 표현하죠. 이거는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그랬죠.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정법,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도정법상의 관리처분계 인가로 인하여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자, 이거는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그랬죠. 이거는 대상물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입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러면 안 되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죠.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죠. 자, 그럼 단순하게 당첨된 권리입니다. 근데 이건 보면 이미 목적물이 있죠. 자, 도정법상 입주권이란 뭐였었어? 내가 이만큼의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에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건축하면 여기에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권리죠.
이 때문에 이거는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시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뭐 20개 집단 이런 게 있었죠? 자, 일단은 20개 집단. 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20개 집단이나 20의 집단, 그 다음에 또 미, 분리, 과실, 그 다음에 또 농작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상태면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단순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뭘 준다면 명인 방법을 갖춘다면 자, 거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거래 대상인데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특히 자, 명인방을 갖춘 20개 집단은 뭐 해당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팔려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교재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자, 명인방을 갖춘 20개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라고 다들 해석하고 있는데 자, 미불과실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췄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해석상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교재는 명인방을 갖춘 미불과실 농작물도 이것도 중개대상물이니까 이것도 중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교재는 판례는 요거만 나왔으니까 요거만 중개대상물이고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교재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교재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라. 일단 뭐만 기억하라? 판례만 기억하라 했죠. 어차피 해석상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 대학원이나 가서 거기서 따지시고요. 일단은 공부할 때는 판례만 일단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일단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목, 광업재단 공정전에 있었죠. 자, 임목. 자, 임목은요.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이런 법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임목을 나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등기한다 그랬죠. 자, 수종, 수량 상관없이 일필지 일부 전체 상관없이 나무를 이렇게 등기를 한다. 나무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임목 등록 원부. 자, 시군에 있는 임목 등록 원부가 있다 그랬죠. 임목 등록 원부에 뭐 가지고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 등록한 것을 뭐 한다? 등록한 것을 등기를 하게 된다면 임목 등기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임목 등기를 해놓으면 자, 나무와 그 다음에 땅을 별도로 분리해서 어떻게 돼요?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무와 땅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나무만 처분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설정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나무에 저당권 설정할 때 뭐 들으라 그랬어요? 나무에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 들으라 그랬죠. 자, 저당권 설정할 때입니다. 임목 등기할 때 보험 들으라 틀려요. 자,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 들으라 그랬고요. 자, 나무 저당권 설정해놓고 벌목했습니다. 잘랐습니다. 이 잘라서 쌓인 나무에 어떻게 돼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예, 미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벌목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요 임목을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다만 대금 못 받는다 그랬죠. 대금 못 받고 이행기가 도래될 때까지 공탁을 해놓는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 기재되느냐?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에 대한 부분이 일단 기재가 된다라고 일단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놓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제가 일단 살펴보지 않은 거 권리 포기 제한 이런 게 있어요. 자,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디귿 부분에 있네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뭘 하라? 승낙을 얻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 포기를 제한할 때는 저당권자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부분을 보죠. 광업, 공장재단 이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는 거? 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었죠. 그래서 광업재단과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 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었죠. 저당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공장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공장에 있는 여기 공장에 있는 건물, 공장 건물 있죠. 자, 공장 건물 이 안에 있는 기기 설비, 그다음에 또 토지까지 몽창 다 해서 뭘 만든다 그랬어요? 재단 목록을 만든다 그랬죠. 재단 목록 만들어서 자, 이것을 뭐 하게 된다면 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 전체가 뭐가 된다? 하나의 물건이 된다 그랬죠. 하나의 물건이 된다. 하나의 물건이 되면서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그랬고요.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뭐도 못 들어간다? 강제 집행도 못 들어간다 그랬죠.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도 못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단 등기를 해놓게 된다면 자, 반드시 하라는 게 있었어요.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죠. 재단 등기 후에 몇 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하라? 10월 이내. 10월 이내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저당권을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건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 있을걸요? 13페이지 있네요. 저당권 설정 몇 개월 이내? 예, 이거 만약에 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면 예, 이때는 재단 등기 효력이 소멸된다 그랬죠. 재단 등기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거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 한번 보죠. 디귿에 보겠습니다. 그 프린트물에 있는 거 디귿. 개별 매매가 가능하다. 재단이 여러 개의 공장을 이루어진 경우에 경매 시에 각 공장의 개별 매매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만들 때 여러 개의 공장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재단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참고 이 여러 개의 공장이 소유자가 달라도 돼요. 서로 합의만 하면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덩치가 워낙 크죠. 그래서 개별 매각. 자, 제가 저번 주에 경매할 때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 한번 설명해봤죠. 개별 매각이 뭐라 그랬어요? 따로따로 파는 거라 그랬죠? 자, 이 경매 여러 개의 공장에 같이 들어왔을 때는 개별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재단 목록은 등기부에 일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등기된 것으로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목과 그 다음에 공장 광업재단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등기 절차는요.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은 이 법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이건 하나의 등기의 특별법이에요. 등기의 특별법이죠. 등기의 일반법은 뭐야?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관련 규정 없는 것은 뭘 준용한다?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 권리를 보죠. 중개대상 권리. 자, 중개가 가능한 권리에는 뭐가 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밖의 권리는 모두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권이 아닌 것 있죠? 중개대상권이 아닌 것. 자, 사적거래가 불가능한 것. 그래서 국유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사유가 될 수 없는 공유수면, 바닷가, 공도, 포락지, 미처분 광물, 무주부동산 다 뭐가 된다? 중개대상권이 아니다. 특히 자, 공도, 도로 같은 것도 여러분들 조심해라. 그냥 도로나 도로 예정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로나 도로 예정지 그러면 이거는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도로 예정지 중개대상물 아니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냥 도로 예정지는 중개대상물 아니다. 여러분들 이쪽 지나가는 도로 다 뭐예요? 중개대상물 아니죠? 요거 앞에 도로 중개대상물 아니죠? 자, 도로나 도로 예정지 이러면 중개대상 아니다. 근데 여기에 사족이 붙으면 중개대상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사유지인 이렇게 된다 뭐예요? 이건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되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유와 그가 관련된다면 중개대상물이다. 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공유수면을 개인이 허락받아가지고 수면을 매립했습니다. 이거 중개대상물 이해요 아니에요? 이건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거예요. 자, 원래 공유수면은요, 공유수면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근데 개인이 허가받아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이거 중개대상물 입니다. 개인이 허가받아가지고 했다면 이미 이거는 그 개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공유수면 자체는 안 되지만 허가받아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일단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인 개의와 지가 없는 것,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 공용수용, 상속, 증여 대상 부동산 이런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특히 제가 아마 많이 강조하고 설명드렸던 것이 이걸 거예요. 경매,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 있더라고요. 자, 경매, 대상
부동산과 그 다음에 또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이렇게 뭐였죠? 경매 대상 부동산,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 중개 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자 대상물 자체가 아니다.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 이다 아니다? 네, 중개 대상물 대상물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럼 뭐죠? 경매 대상 부동산 이건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거는 자 이거의 차이점은 목적물이 하나라 그랬죠. 물건은 하나인데 물건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거를 자 법원 입장에서 보면 뭐고요?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를 누구 입장에서 본다면 매수인이 아니고 소유자 있죠.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내 부동산 내 집이 지금 경매가 진행되어 있거든요. 그 내 입장에서 본다면 경매 등기가 된 부동산이겠죠. 목적물 하나를 갖다 놓고 입장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매수사와 공개매각을 통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개입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이거 팔 수 있어 없어요?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팔 수 있다 그랬죠? 처분할 수 있어요. 자 다만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뭐 하는 조건으로 그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을 한다 그랬죠. 저번주에 배우셨죠?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예, 대금 완납 했었죠? 했던 것 같은데 대금 완납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최고가나 차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예, 동의서를 첨부해주면 된다 그랬죠? 경매를 취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한다? 이거는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이건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된다. 그래서 표현상에 약간 같은 물건 가지고 표현상이 틀립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은 대상물이 아니다. 경매 등기하는 부동산은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요거 구분을 해놓으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 자, 어업재단, 항만운송 사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권리금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 아니라 그랬죠. 자,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보호하고 있죠. 그래도 일단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걸 이제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줬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줬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중개란 이 법상의 중개란 뭐였어요? 뭐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원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드실 변경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알선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를 알선하는 거?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하는 것. 이게 이 법상의 중개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은 이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점유권, 지율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 이것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허권, 저작권, 그 다음에 또 광업재단, 공정재단 분리된 광업권과 공업소유권 등 지식자산권. 자, 이걸 모두 묶어서 뭐라고 한다? 지식자산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법정지상권, 법정저작권, 유치권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죠. 법정저당권이라든가 저당권, 그 다음에 또 법정지상권이 있었죠?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유치권. 자, 이거는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성립시에는 중개대상 권리 해당, 성립시에는 중개대상 권리 해당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자, 성립시에는 중개대상, 자,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성립시에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데, 자, 이게 이전 시에는 뭐가 된다? 이전 시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유치권 이전하는 거 한번 예를 들었죠? 예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 관련된 부분도 이전성 있고,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로 건물과 분리해서 별도로, 이걸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이거는 성립시에는 뭐가 된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 시에는 뭐가 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부분에서 보면 공인중개사, 자, 여기서 이제 앞부분 부분이니까 원칙적, 예외적, 그 다음에 시험의 위탁 있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을 일단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과 그 다음에 또 예외적 시험 시행은 있었죠? 예외적 시험 시행, 그 다음에 또 위탁 이렇게 했었죠. 자, 시험 시행과 관련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면,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뭐였었어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예,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단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서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되는 거고, 예외적 시험 시행은 뭐였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 자, 국장이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되는데요. 자,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 얘가 시험 시행기관이, 예외적 시험 시행이 되는 이유는 뭐다?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해서 직접 어떻게 된다? 자, 직접 뭐 할 수 있고요?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뭐 한다?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 출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때 직접 출제, 시행하고자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네,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장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막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얘가 출제하고 이렇게 했었다. 역할 분담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귀찮으니까 시험을 어떻게 한다? 위탁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떠맡겨버리죠. 자, 일단 어디다 맡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 위탁권자가 있죠. 위탁권자가 누구였죠? 위탁권자가 누구예요? 시험 시행. 자, 이거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죠.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죠. 자, 시험 시행 기관의 장하면 누굴 얘기하죠? 여러분들 안 더워요? 더워요? 나만 더운 줄 알았어, 지금. 안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만 하면 삐질삐질 땀 흘려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어렸을 때 산삼을 하나 먹은 게 있어가지고, 도라지인지 산삼인지 몰라도, 그거 먹었으면 여기 안 있죠. 자, 이게 조금만 더우면 이제 땀이 흘리는데, 자, 한번 보죠. 자, 위탁은 어디다 한다? 시험 시행 기관에 장이 한다. 자,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에 장하면 누굴 얘기한다? 시험 시행 기관에 장하면, 자, 시도지사와 국장 둘을 다 한꺼번에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도지사와 국장.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시험의 위탁을 시도지사가 위탁한다. OX. 시험 위탁을 시도지사가 한다. 네, 틀립니다. 이건 누가 한다? 네, 시험시행위원회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틀립니다. 둘 묶은 뭐예요? 시험시행기관의 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분해 놓으시고요.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라. 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궁여지청으로 만든 용어로 그랬죠? 올해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지 모르죠? 시도사가 시행할 수도 있고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시행할지 모르니까 아예 이걸 갖다가 묶어서 이 명칭을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자,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어디다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공기업, 예, 그 다음에 또 준정미관 있었죠? 준정미관,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위탁되어 있다? 준정미관에 위탁되어 있죠? 준정미관 뭐예요? 산업인력공단. 자, 공단이 위탁되어 있죠? 언제나 어디에다 위탁될 수도 있다? 협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예, 중개사법 빼고는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위탁까지 한번 근거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 부분, 제도 부분에서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란 용어가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응시 자격 있죠? 응시 자격은 일단 미성년자하고 외국인 모두. 자, 나이 불문,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국적 불문 있죠? 나이 불문, 국적 불문. 자, 그런데, 자격, 자, 응시가 제한되는 사람이 있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자, 자격 취소자하고 자격
취소자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부정행위자 있었죠? 부정행위자 있었습니다. 자, 자격 취소자는 언제부터 몇 년? 언제부터? 자, 취소된 날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이고요. 부정행위자는요? 네,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네, 5년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다. 자격 취소되면 그 다음에 또 부정행위는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몇 년? 5년 이렇게 되죠. 자, 특히 여기서는 부정행위 부분, 자, 이제 자격 취소되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3년짜리가 2개 나오거든요. 3년 동안 뭐도 못하고 시험도 못 보죠. 자, 3년 동안 뭐 못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3년짜리가 2개 나옵니다. 3년 동안 시험 못 봐요.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시험 못 보죠. 또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뭐도 못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됐으니까 당연히 등록 못하겠죠. 그 뭐에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뭐 해당된다?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지금 진도가 쭉 빠져나갑니다. 아마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아마 결격 사유 부분에서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부동산 거래 진급 파트와 그다음에 또 그 뭡니까 지도 감독 파트 이런 쪽에서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게 있고요. 나머지는 쭉 한번 정리하고 넘어요. 5, 6월 달은 종합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과목도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나갈 거예요. 목소리 지금 제가 좀 말이 좀 많이 빨라졌죠?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있죠? 네, 이 정도면 따라오겠죠? 저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죠? 네, 저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 정도 말은 충분히 아마 따라올 수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요 정도는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전 5월달에 이 목소리가 원래 제가 그 강의하는 저거 갖고는 민원이 안 들었는데 5월달엔 민원이 들어와요.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민원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막 뭐라 그래요? 그동안 왜 안 왔냐? 그동안 안 와놓고서는, 지금 와놓고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막 뭐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따라온다면 예습을 좀 해주시고요. 예습해 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약집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에 조금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죠. 일단 이 취소는 일단 3년 동안 자격증, 시험도 못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종사 못 하죠. 자, 근데 부정행위자는 무효 처분을, 시험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정행위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그랬죠?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몇 년 동안? 처분받은 또 5년 동안이에요. 자,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아닙니다.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5년 동안 시험 못 보죠? 그럼 5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OX? 5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종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종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사할 수는 있는데 일단 시험만 못 보는 거죠. 자, 얘는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격 사유 자체는 일단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줍시다. 자, 다시 한번 자격 취소는 몇 년간? 3년,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5년 동안 무효 처분하고 5년 동안 시험 응시 못하게 하고 다른 시험 시행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응시 자격들은 뭐 구분해봤습니다. 자, 시험 실시 방법을 보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랬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 1회 이상. 자, 여기서 1회 이상, 1회 실시한다. OX 이상이 꼭 들어가지면 되죠. 1년에 몇 번도 볼 수 있다? 2번도 볼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시험의 의결을 거쳐서 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시험의 시행은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 시험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방법은 구분 실시와 동시 실시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자, 일단은 시험은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 한다?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 구분평가, 그 다음에 또
구분 실시입니다. 구분 실시.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한다. 평가를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1차와 그 다음에 또 2차를 따로따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1차는 1차대로 평가하고 2차는 2차대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2차 점수가 1차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2차 점수는 절대로 1차로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민법하고 그 다음에 개론 있죠? 개론, 그 다음에 민법 두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특히 1, 2차 공부하시는 분들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2차에 치중하지 말고 1차.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1, 2차 같이 끌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1, 2차 같이 끌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수업 듣고 제 공부는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얘기인데 아까 까먹어가지고 다시 지금 이제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갈 때가 다 된 모양이에요. 막 가다가 까먹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같이 공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간 배정을 각각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중개사법은 하루에, 자, 어떻게 공부하느냐? 1시간 정도 잡아서 공부를 하는데, 가능하면 중개사법은 오늘 공부 다 하세요. 오늘, 자,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자, 중개사법 먼저 합니다. 오늘 공부를 먼저 하고, 그러면 남는 시간에 민법의 개론을 조금 더 하세요. 조금. 오늘은 뭐 집중적으로 공부? 네, 이제 중개사법 공부하라고 그랬죠. 오늘은 중개사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절대로 오늘은 중개사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민법이라든가 개론, 별도 이제 여러분들이 진도나가는 거 있죠? 그걸 조금이라도 한 시간에 다뤄줘야 돼요. 다뤄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제 다음, 내일은 무슨 과목이죠? 네, 개론이고. 개론 때는 개론 공부만 하세요. 개론 때는 개론 공부만 하고, 그냥 수요일 날이 민법인가요? 민법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날이 무슨 과목이죠? 네, 그러면 세법 시간에는, 세법 시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민법 공부나 개론 공부는 조금 더 하고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일단 일주일에 몇 번만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한 번만. 공부를 하세요. 오늘만 중개사법 공부하고, 그럼 일주일 내내 중개사법 공부 어떻게 합니까? 다 까먹는데, 뭐 당연히 까먹죠? 일주일 뒤에 다시 공부해도 돼요. 일주일 뒤에 공부할 때는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쭉 간단하게 보고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하고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교재 같은 거 읽는 것도 상당히 빠르게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런 식으로다가 일단 오늘 집중적으로 하고요.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개사법을 하루에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 매일 오늘은 무슨 공부하고요? 당연히 예, 중개사법을 당연히 오늘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자 나머지 시간에 내일 모레도 1시간씩 일단 잡아보세요. 중개사법 잡아보고 1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나? 오늘만 공부하라. 오늘 배운 거 있죠? 공부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내일, 자, 다음 주는 다음 주 공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해놓고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라. 근데 너무 1차와 2차를 동시에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민법, 개론, 문법 쭉 똑같은 시간 가지고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주야간 같이 들으시려면 민계공만 들으세요. 민계공만 듣고 나머지는 그 듣는 시간에 뭐냐면 저기 뭡니까 다시 여러분들 독서실이나 뭐 가가지고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요. 저기 뭡니까 저쪽에 독서실 가기가 그러면 저쪽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쪽에서 공부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뭐에 중심을 주라? 민법과 개론에 일단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과목을 옆에 곁다리로 특히 공법 같은 건 좀 더 해줘야 되고요. 공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렵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 자, 일단 그래서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구분 실시한다. 구분 실시. 자, 이건 1차만 시험 보고 2차는 2차대로 시험 보는 거죠. 자, 일단 중개사 시험도 원칙은 구분 실시입니다. 1차 시험 보고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외적으로 뭐다? 동시 실시하고 있는 거 있죠? 동시 실시를 하고 있다. 자, 동시 실시한다. 근데 이거는 평가는 구분해서 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와 2차를 같은 날 본다 그랬어요.
자, 같은 날 보다 보니까 1차 안 되고 2차 떨어졌죠. 1차 시험 불합격한 자 2차 시험 뭐가 된다? 무효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교재 나오죠? 1차 시험 불합격한 자 2차 시험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합격했습니다. 1차 합격했어요. 2차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 1차 시험을 언제 면제한다? 다음 회 시험에 면제한다 그랬죠. 다음 회 시험에 면제한다. 1년간 면제한다는 틀려요. 다음 회 시험에 면제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좀 쉬시죠. 출제 위한 부분은 좀 쉬었다 하시죠. 시험 시행.